네, 오늘 마저 보강 수업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4페이지 먼저 볼까요? 자, 지난 시간 4페이지 역시 문화 파트는 뛰어넘었거든요. 이번에 일제강점기 문화 파트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많지 않냐면 크게 둘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한국사와 일제강점기 당시의 한글 연구,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이 한국사와 한글이라는 명칭에 좀 집중을 하자면 이 둘 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죠. 민족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사와 한글 위주로 연구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부제가 민족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다라는 부제가 있죠. 민족 문화 수호.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당시에 한국사나 한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한국사 연구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국사 연구를 볼 때는요,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무조건 배경으로서 일제의 식민사관을 먼저 볼 겁니다. 왜냐면 일제가 한국사 연구를 일본이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이 진행한 한국사 연구에는 너무나도 왜곡이 가득했다. 그 왜곡 가득한 사관이 식민사관인 거고, 그 이론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한국사를 왜곡하자 이거를 우리 한국에 있는 역사학자들이 참고 볼 수만 없었겠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민족주의 사학이라든가 사회경제 사학이라든가 나름의 사학을 구축을 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사 연구의 큰 틀이에요. 배경으로서 일제 식민사관이 등장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사 연구를 우리 당시 있던 일제강점기 역사학자 분들이 연구를 했다. 그때 연구했던 그 갈래들이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 하나는 사회경제사학 계열, 이렇게 나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제 식민사관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일제 식민사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제는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한국사를 왜곡했다. 그래서 한국사를 왜곡하여 어떤 효과를 노렸다? 우리 민족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무시했다. 즉, 우리 민족 별거 없네. 조선민족 별거 없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통치해주고 더 발전시켜 줄게 하는 논리입니다. 즉, 딱 봐도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들이 각각 등장하겠죠. 그게 바로 타율성론, 정체성론, 당파성론입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을 다 듣다 보면 우리 조선이 별거 없던 나라군, 조선 굉장히 한심한 나라군,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론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할 줄도 알아야 돼. 어떤 내용인지. 자, 먼저 타율성론입니다. 자, 타율성론은 자율의 반대말이죠. 타율은. 자, 여기 명칭에서 알다시피 타율성론은 당시 조선이건 고려건 이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은 뭐 고려건 아니면 조선이건 뭐 옛날에 삼국이건 다 중국이라는 대국의 속국이었다. 여기에 중국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움직였다. 이러한 이론들입니다. 즉, 자율적으로 뭔가 결정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민족이 자율적으로 뭔가 결정하는 민족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일제의 타율성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성론이거든요. 자, 정체성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서 정체성론은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정체성에서 끊으면 안 됩니다.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정체성론은 이렇게 스탑이 되어 있다는 상태입니다. 정체해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자, 무엇이 정체해 있냐? 조선의 발전 단계가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반도는 발전이 멈춰 있다. 반면에 일본은 아주 많이 발전했다. 이게 정체성론이거든요. 이거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정체성론은 일본이 그러면 뭘 보고 멈춰 있다고 주장을 하냐? 바로 이 마르크스의, 아래 보이죠?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르크스, 자, 사회주의자이죠? 이 사회주의자 마르크스가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 라고 주장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이론을 수용을 해서 이걸로 조선을 분석해 보니까, 야, 조선 너희들은 여기
고대 노예제 사회에 너희들은 머물러 있어. 너희들은 지금 현재 수준은 고대 수준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 일본은 여기 근대 자본주의에 있는 걸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라서.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정체성론을 뽑아내게 된 거예요. 너희 조선은 고대 노예제에 정체해 있다, 멈춰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정체성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에 있는 우리가 너희들의 발전 단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걸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론이에요. 자, 나중에 이 이론이 반박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당파성론은 뭐냐? 얘는 좀 쉬울 겁니다. 여기서 당파성론은 당파. 네, 당파. 바로 붕당을 떠올리면 되고요. 즉, 조선민족은 항상 분열하고 대립하고 다툼 이걸로 인해서 발전이 없는 민족이다. 서로 싸우느라 서로 다투느라 발전이 없는 민족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당파성론입니다. 이 당파성론의 좋은 먹잇감이 됐던 건 뭐겠어요? 바로 붕당 정치겠죠. 붕당 정치.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상 조선 후기에 예송과 환국을 거치면서 그 이후의 붕당 정치들이 상당히 많이 변질되잖아요. 그 변질된 부분을 아마 이 사람들이 일제 사학자들이 이 변질된 부분을 가지고 이런 당파성론이라는 이론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면에 붕당도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 기능도 있고 또 초기에는 적절한 토론도 하고 적절한 견제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붕당이 항상 부정적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점을 근거로 당파성론을 반박을 해볼 수도 있겠죠. 붕당이 항상 그랬던 것만은 아니다. 어떤 정치라는 게 항상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듯이 붕당도 마찬가지다. 긍정적이었을 때도 있고 부정적이었을 때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당파성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사학 보겠습니다. 자,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경제 사학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일제 식민 사학에 반박을 하고자 했던 이론들인데요. 이건 오른쪽 가서 볼게요. 자,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 자, 식민사관이 우리 민족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상하게 만들었다면 민족주의 사학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하고 독창적인지를 역사를 정리해 가면서 이러한 내용, 민족의 우수성들을 발견해 나가는 사학입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두 분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가 신채호 선생님이고요. 신채호 선생님은 특히나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우리 민족이 주체적으로 발전했다. 고대사 연구를 해보니까 삼국시대, 통일신라 보니까 우리 민족이 타율적이지 않고 전혀 자율적으로 중국의 간섭이 있었긴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책 이름입니다. 기억해두면 좋긴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상고, 이게 바로 고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상고사라는 책은 고대를 다룬 책이고요. 두 번째 박은식 선생님은 일제의 침략 과정과 끊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리했다. 그래서 일제 침략 과정은 여기 있는 한국 통사에 담았고 독립운동의 역사는 이 독립운동 지열사에 담았습니다. 네. 여기서 한국 통이 아플 통자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아픈 역사다 하는 책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던 아픈 역사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백남훈 선생님이 계시죠. 이분이 사회경제사학입니다. 백남훈 선생님이 이분이 아까 말했던 그 정체성론을 아주 대놓고 비판을 하세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자, 그 비판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잘 알아야겠죠. 그게 바로 요 파트거든요. 자, 이거 수능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인데, 자,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발전을 했다. 자,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이란 표현이 중요해요. 보편적 법칙에 따라 발전했다. 즉, 한국사는 특수하게 흘러간 게 아니라 한국사의 발전 단계 역시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즉 보편적인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발전해 왔다. 그럼 이 얘기를 왜 보편을 강조하느냐? 왜 보편을 강조했냐? 박남호 선생님이
바로 요것 다시 돌아갔습니다. 요것 때문입니다. 자, 아까 일본에 따르면 우리 조선 사회는요 고대 노예제에 머물러 있어요. 일본에 따르면. 근데 걔네들이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걔네들이 왜 조선 사회가 고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주장했냐면 조선 땅에는 이 한반도 땅에서는 이 중세 봉건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게 3번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2번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가 정체성론이거든요. 그럼 백나훈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를 이 이론을 반박을 한다면 백나훈 선생님 어떻게 반박을 하셨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보편적 단계에 기대는 겁니다. 보편적 단계. 우리 이건 보편적 단계. 즉 뭐냐면 우리도 3번, 4번 다 특히 3번, 4번 중이 아니라 특히 3번. 우리도 3번이 있었다. 라는 방식으로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다를 거 없다. 다른 나라의 발전 단계와 똑같이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이미 밟아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요게 없었다가 아니라 이거 역시 우리도 밟았다. 이거 역시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 이론에 따라서 백나훈 쌤이 반박을 하십니다. 정체성론을. 그래서 우리는 정체되어 있지 않다. 너희들 생각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나아갔다. 근데 너희들이 못 찾았을 뿐이다. 이런 유의 설명을 하십니다. 실증사항은 그냥 쑥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 한글 연구입니다. 한글 연구. 자, 그래서 조선어 연구에 조선어학회 두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단체는요 연도가 달라요. 일단 하나는 20년대고 하나는 30년대고요. 그리고 이 조선어 연구회를 이어받은 게 조선학회입니다. 즉 동일 단체예요. 근데 연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게 되거든요. 명칭이. 그러니까 시기도 다르고요. 이들은 시기도 다르고 활동의 내역도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냐? 20년대 조선어 연구회는 각야날, 즉 한글날, 현재 한글날입니다. 현재 한글날을 제정하고 잡지도 발간했다. 그냥 이런 활동이 있었구나. 활동 한두 개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선학회가 더 중요한데 조선학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냐? 연구회와 달리 좀 스케일이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업들을 합니다. 조선학회 시기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 다음에 표준어까지 제정을 하는, 즉 연구회 때는 그냥 한글날 제정하고 잡지 하나 만들었다면 학회 때는요, 조선학회 때는 좀 더 스케일이 커요. 전체적인 뭔가 큰 틀을 잡았다고 해야 될까요? 한글에 있어서. 크고 좀 거대한 작업들을 해 나갔습니다. 조선학회 때.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말 사전. 우리말 표준어 또는 뭐 방언 이런 거에 속한 모든 말들을 하나의 사전에 다 넣으려고 했던 작업이 있어요. 영화 말모이가 이 조선학회를 다루고 있죠.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전의 편찬을 어떻게 하려 했다가 시도하려 했었다. 조선어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드는 것은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왜 실패하냐? 바로 중간에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지자 이 편찬이 중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객관식 문제에서도 많이 묻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조선어 학회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말 큰 사전은요.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은 절대 일제강점기에는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리말 큰 사전은 일제강점기 당시에 완성되지 않았고 나중에 6.25 이후에 현대사회에 와서야 완성이 돼요. 나중에 와서요. 근데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이 조선학회 사건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다. 편찬이. 조선학회 사건은 42년이잖아요. 그렇죠? 한창 전쟁 중이죠. 전시 상태죠. 전시. 그래서 이런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일본이 불온한 단체라고 여기고 1925년에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네, 이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모두 검거했기 때문에 사전 편찬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주요 인력들이 다 잡혀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한국사와 한글 연구를 배웠는데요. 굳이 둘 중에 중요한 거 뽑으라면 당연히 한국사 연구고요. 한국사 연구 중에는 이 정체성론,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출제된다면 이 파트가 출제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뒤에 내용
자, 일단 우리 현대사 파트, 현대 파트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6페이지 내용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배웠거든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됐냐? 48년에 50총선거를 한번 하고요. 네. 자, 이 선거에서 뽑힌 초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재헌 국회의원이 되고 재헌 국회가 되고 이들이 재헌 헌법을 만듭니다. 보이시죠? 국회의원, 국회, 그리고 헌법.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정부가 씁니다. 네.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정부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부는 국제연합의 한반도 유일의 헌법 정부로 승인을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재헌 헌법은 간선제 를 특징으로 한다. 간선제는 뭔가요? 직선제랑 반대말입니다. 직선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직선제죠. 반면 간선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게 간선제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뽑는 게. 대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겠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북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한은 토지개혁 실시했고요. 이따가 뒷장에서 7페이지에서 마저 보겠습니다. 자, 북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친일파 청산의 노력과 농지개혁이라 되어 있는데요. 자, 자, 이제 이승만 정부, 즉 초대 첫 번째 1대 이승만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따 뒤에서 배우게 될 농지개혁. 자, 두 번째가 이겁니다. 친일파 청산. 자, 이 두 가지는 모두 6.25 이전의 일이고요. 6.25 이전의 일이고. 자, 그래서 지금 친일파 청산을 볼 텐데, 자, 친일파를 처벌하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네, 여러분, 영화 암살 보면 마지막에 이정재가 재판에 쓰잖아요? 그게, 네, 반민특위 조사에 의한 재판인데, 자, 이렇게 재판을 하려면 먼저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법을. 이 법은 당연히 국회에서 만들겠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 네, 친일 행위 처벌법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 처벌법에 따라 구성된 게 반민특위입니다. 조사위원회. 네, 친일파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조사하는 조사위원회가 바로 서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재판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아까 선생님이 지난주 수업 때도 얘기했다시피 자, 이승만이 김구에 비해서는 둘 다 우익이지만 김구에 비해서 지지자가 별로 없다 했죠. 그래서 이승만 쪽에 누가 붙었다? 친일파 세력들이 상당수 붙었다. 자, 이 얘기를 지난주에 잠깐 했었어요. 겁니다. 이승만 쪽에는 친일파 세력들이 꽤 많았다. 즉,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 친일파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여론에 따라서 반민특위나 반민족 처벌법을 만들긴 했지만 그들이 절대적으로 적극적이진 않았거든요. 친일파 청산에. 오히려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조차 중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친일 인사 대부분 풀려나고요. 이로써 우리 친일파 청산 있잖아요.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후에는 친일파를 청산할 시간이라든가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냥 공산당이냐 민주주의냐의 이념 싸움으로 정치 프레임이 바뀌게 됩니다. 자, 뒤에 각주 26, 27만 좀 다시 볼게요. 자, 각주 26. 이승만 정부는 왜 소극적이었나? 수님 나름대로 생각인 건데 그냥 이승만 지지자 중 다수가 친일파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반공이 주요한 정치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라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승만 정부가 반공을 강조하죠. 네, 친일은 붙입니다. 친일과 반일이란 건 옛날 프레임일 뿐이고 이제는 좌익과 우익, 공산당 대 민주주의, 네, 이런 프레임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농지개혁입니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했다 했죠. 자, 농지개혁을 했던 목적은 뭐냐? 소작농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소작농을 줄여야죠.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을 줄이고 대신 땅이 있는 사람으로 최대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농지개혁이고요. 자,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농지개혁이 단행되었던 49년. 자, 그리고 그 전부터 점차 자작지가 잘 보면 상당수가 많이, 지금 여기 47에 49로 훨씬 늘어났고, 소작지 어떻게 될까요? 소작지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수작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자작지는 갈수록 늘어났다라는 거. 이렇게 남한에서도 농지개혁이 단행되는데 북한에서도 농지개혁 또는 토지개혁을 하게 돼요. 근데 북한이 훨씬 더 일찍 3년이나 일찍 앞서 했고 그 다음에 분배 원칙이 다릅니다. 자, 분배 원칙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다르냐? 북한은 무상으로 땅을 뺏고 무상으로 분배합니다. 무슨 소리냐? 지주가 땅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주지 않고 그냥 땅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바로 분배를 농민들, 자특 소작농들한테 분배를 해주고 지주들한테 몰수해줬다. 토지 상한선 5정보였다. 자, 5정보가 하나에 3,000평인데 그러면 총 15,000평에 해당하는 땅을 상한으로 뒀다. 즉 5정보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고 5정보 이상이면 뭐 했다? 일단 몰수했다. 즉 내가 6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5정보는 킵하고 1정보는 이건 몰수 대상인 거야. 오케이?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남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남한도 농지개혁을 하는데 남한은 원칙이 달라. 얘는 유상 및 유상 분배입니다. 즉 지주들한테 충분한 배려를 해줬다라는 거. 북한은 사회주의죠? 네, 아까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지주를 기본적으로 싫어한다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 큰 차이를 뒀고 남한은 3정보까지만 소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바로 6.25로 넘어가겠습니다. 6.25는요, 사실 설명하면 좀 길거든요. 근데 정말 핵심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6.25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정세, 즉 배경이라고 부르죠. 자, 이 배경 중에서 핵심은요. 일단 미국과 소련이 갈등 관계에 있었다도 핵심이고요. 근데 이거는 냉전 체제라든가 이런 세계사적 사건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이미 기출이 되었던 포인트는 요겁니다. 미국의 에치슨 선언 발표입니다. 네, 에치슨 선언이 뭐냐? 바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이런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이 이루어지는 라인을 미국 태평양 방어선으로 설정했다. 자, 즉 여기서 보면 한반도가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여기 중국 이렇게 있고 여기 대만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타이완이에요. 타이완. 타이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있겠죠? 필리핀. 자, 근데 엑시스 라인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디가 제외됐냐 지금? 민주주의 아직 뭐 중국은 당연히 포함 안 되고 여기 한반도와 타이완이 한반도와 타이완이 방어선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이게 에치슨 라인인데 이 에치슨 라인이 태평양 방어선이라 했잖아요. 즉, 야, 우리 미국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까지만 지켜줄 거야. 라고 선언을 한 건데, 지금 타이완과 한반도가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그 배경에 이 에치슨 라인 설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반도가 에치슨 라인, 미군의 방어선에서 빠졌기 때문에, 북한이 소련의 지령을 받고서, 진강했다, 돌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 자, 지금부터는 전개 과정입니다. 전개 과정. 그냥 이 전개 과정은요, 큰 사건 위주로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북한군의 남침. 북한이 남침, 북침 아닙니다, 이거.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거. 자, 남쪽을 공격했다, 남쪽을 침략했다 해서 남침. 그래서 서울이 함락이 되죠. 낙동강까지 밀리죠, 우리가. 여기 낙동강까지.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 미국과 유엔군이 파견이 돼서 뭐를 전개한다? 바로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파고들죠. 유엔군이 파고들어서 성공해가지고 북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누가 개입했다? 바로 중국군이 참여했다. 정확히는 중공군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 중공군이 참전을 했다라는 거.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밀리게 되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밀려서 서울이 또 뺏기게 됩니다. 서울. 즉, 당시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총 3번인가 4번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쪽이었다가, 민주주의 쪽이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38선 부근에서, 그 이후로 서울이 함락된 이후로 다시 서울을 수복을 해요. 여기 나와 있죠. 서울 수복합니다. 38선 부근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결국 우리는 휴전 협정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휴전이면 전쟁이 끝났다, 안 끝났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still ing 진행 중이다. 현재 2021년까지도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날 수 있다. 그래서 휴전이 아니라 정전으로 가야 된다. 얘기들이 있죠. 정전 협상. 아예 전쟁을 끝내자라는 협상으로 가야 된다.
음, 자, 그 다음에 전쟁의 피해는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좀 볼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남한은 반공을 내려서 정권을 연장하고, 즉 독재 정권을 연장하고, 김일성은 그 나름대로 패전의 책임을 반대파한테 물었기 때문에 역시 독재 강화하고, 남한, 북한 둘 다 이 전쟁을 독재를 정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네. 선생님이 시간을 좀 아끼고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내가 설명한 것만 잘 알아도 퀴즈 푸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고, 네, 이 정도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